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별다리 연구소의 MC를 맡은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onjour. 한국살이 14년차 프랑스인 파비앙과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 MC로 처음이니까 맞아요. 형도 좀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별다리 연구소 애청자로서 이렇게 특별 MC 자리를 이렇게 맡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오늘 주제를 소개해줘야죠. 네네. 왜 이렇게 급하시죠? 이거 집나지 않냐. 진지하게 해야지. 이런 분위기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마주보고 사이 안 이렇게 좋아. 사이 좀 안 좋아. 우리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하고.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혹시나 뭐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던질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모든 지구인들이 사랑하는 영화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평론가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사실 3년 전에 인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인도 여행 목표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거든요. 뭘까? 인도 영화관에 가서 인도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제 이뤘습니다. 봤어요? 저는 라자스탄주라는 네. 지역에서 저희 고향. 고향이에요? 자이푸?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 선대 거기에서. 진짜. 뭔가. 나중에 쪽보 나중에, 가져와 주세요. 신기하네. 저는 그때 제로라는 영화가 샤룩칸 정말 인도 탑스타 약간 4D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서 그 아찔한 액션 씬이었는데 이게 4D 짱이다 이거 와. 특이한 거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쉬어요. 길어요. 사람들이 밖에 가서 뭐 좀 먹을 거 사오니까 그 주인공이 나타나면 크게 빗바람을 많이 불어요. 길이 박수 일어나서 일어나서. 와! 그리고 맞아. 또 진짜요? 그게 충격적인 게 키스씬 있었거든요. 맞아, 그때도 엄청 하고요. 잘해봐봐. 맞아요. 좀 진하게 좀 해라. 와, 이런 진짜 식으로. 스포츠 경기 보듯이 저렇게 외치는 느낌이네요. 인도는 약간 좀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 진짜 일본에서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이 사람 켄타 씨도 영화 좋아하세요? 맞아, 저도 진짜 좋아하고 저는 한국어를 영화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맞아.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사투리도 배우고 욕도 많이 배우고. 욕도 배워?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 한국어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니디 씨는 영화 평소에 좋아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집에서 보는 것보다 역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느낌이 워낙 다르니까 그쵸.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 아예 못 보다가 최근에 본 영화가 신비한 동물 사전 덤벌데어 네네. 비밀 그거를 봤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는 원래는 영화관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요즘 봤던 게 탑건. 그래서 미국 영화관을 봤어요. 미국 영화 나는 갔을 요즘 때? 미국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시차가 심해가지고 네네. 완전 클라이맥스였을 때는 제가 졸았어요. 톰 크루즈 딱 그 비행기를 탔을 때는 졸았어요. 한국에서도 다시 보러 가야 돼. 진짜. 한국에서 지금 1위죠? 개봉 첫 주에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주무셨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시차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네. 우리가 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완전히 빠져들어서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작품을 총 3번을 봤거든요. 세 번이요? 혹시 티켓이 2+1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 사고 하나 주는? 처음에는 IMAX로 보고 그 다음에는 4DX로 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 3번째는 스크린 X로 봤거든요. 따로따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관람은 네네. 4DX 관람입니다.
4DX. 4DX는 마치 그 놀이공원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탑건은 86년에 나왔던 영화잖아요. 미국 사람한테는 이거 엄청 중요한 영화거든요. 사실 내 조카 이름은 매브릭이거든요. 바로 그 오리지널에 나왔던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제 누나의 자식을 그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6년 만에 나온 정말 모두가 기다렸던 속편인데요. 사실 탑건 1편이 개봉했을 때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한 작품이고요. 또 그 당시에 한국에 수입된 해외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에 수입된 작품이기도 하죠. 이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해군 소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가 너무 인기를 끌면서 그 전투기 조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파일럿 되겠다. 네, 그래서 공군 쪽으로 문의를 해서 내가 지금 공군에 가면 F-14 전투기를 탈 수 있냐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는 F-14 전투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영화 산업은 어때요? 예전에는 진짜 해외에서 탑 셀럽들이 네네. 약간 영화를 찍고 일본에 무조건 왔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이번에 톰 크루즈 한국에 온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만 가고 한국은 안 오고 그냥 갔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귀여운 느낌이 항상 있어요. 일본 영화. 맞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저도 유명하죠. 사실 일본 영화라고 하면 지브리 영화 맞아요. 아시죠? 지브리가 진짜 네, 유명한 생각나요. 지브리 영화. 토토로. 맞아요. 대표적인 거는 일단 2001년에 개봉을 한 센토 치요로 가미가쿠시. 맞아요. 치료 해방 불명. 맞아요. 2002년에 베를린 영화제 있죠. 국제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 네,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 베어 예스. 상을 황금 수상했습니다. 곰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와. 굉장한 상을. 맞아요. 저도 미국 사람으로서 그 영화는 처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도 아기 때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봤어요. 한 번도. 생가지로 봤는데 느낌이 달랐나요? 진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히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때 하크는 이런 생각을 지히로한테 도움을 줬구나. 이런 것들. 일본 역대 수익 그 순위를 네네네. 봐도 탑 10 중에 6개가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여섯 개나. 네, 실제 사람이 나오는 일본 영화가 9위. 와.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놀랐는데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한테도 중요하고 뭔가 와닿네요. 맞아. 근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또 다시 실사로 제작한 영화도 많잖아요, 일본이. 맞아요. 나만이 나만이 없는 거리라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 그게 애니메이션이 되고 나서 그게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실사로 만든 영화로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그 소설이랑 그런 만화의 팬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됐다 아니면은 뭐 사람으로 영화가 됐다 이러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데요. 실제로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영화 산업이 좀 위축이 되고 좀 투자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안전한 영화, 그 흥행이 확실한 영화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막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었을 때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고요. 다른 영화, 다른 장르들은 어때요? 일본 영화가 침체하게 된 되게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나 이와이 슌지 감독님을 한국에 오셨을 때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그 두 감독님들이 한국 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 영화 중에 천만 영화가 총 19편이 있거든요. 이 19편 중에서 뭐 만화 원작이라던가 소설 원작,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이 몇 편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감독님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영화를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이죠. 그걸 보면서 바로 고레다 감독님과 그 이와이 감독이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만화 원작이라던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영화를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점들이 그 일본 감독들의 창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감독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러움을 표하기도 하셨죠.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서 성공하는 그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탑간도 블록버스터이고 네. 뭐 네네. 스타워즈. 스타워즈. 특히 미국 사람으로서 스타워즈는 이제 대중문화 되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디즈니가 그 스타워즈 IP 샀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스타워즈 콘텐츠 많이 나오고 뭐 그 플랫폼에서 뭐 만들로리안이나 오비완 케노비도 나와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현상은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멜로드라마 그거는 아예 영화관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 쓰이게 된 계기가 그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썸머 블록버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조스, 그러니까 바로 그 여름에 해변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형 영화. Just when you thought it was safe to get in the water. 보여주세요. 인도 영화가 제작 편수는 세계 최고라고 들었거든요. 와. 인도는 1년에 거의 1000에서 1500개 이상 영화가 개봉 1년에요? 1년에요. 그러면 미국 다음에 네. 영화 산업으로 보면 두 번째 큰 나라로. 제가 네네. 약간 봤는데 거기서 다 춤추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인도 영화는 춤과 노래를 뺄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 그 인도 이런 상업 영화들이 뭐 뮤지컬, 액션, 뭐 로맨스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잖아요. 딱 적절한 그쵸. 표현이에요. 네, 이런 영화들은 마살라 영화로 부르잖아요. 맞아요. 마사라라는 게 여러 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서 노래에 넣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보니까 네. 1960년대쯤에 어떤 한 영화에서 거의 72개 노래를 넣었대요. 한 영화에? 한 영화에. 3시간 반 영화였는데. 세월간에 나온 그 아미르칸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제작과 주연을 맡은 단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실은 네, 거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실화. 실제 이야기이고 네네. 인도에서도 엄청 많이 인기 얻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영화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4천억 이상 수익이 나왔던 영화. 순수익 4천억이요? 4천억. 인도 영화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발리우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힌디어로 되어 있는 영화들을 거의 볼리우드라고 하고 인도 남인도 쪽은 이제 타밀어나 텔구어가 있으니까 네네. 털리우드라고 해요. 인도는 언어들이 많아서 뭐 네. 메라티도 있고 구즈라티 있고 펀잡 그쵸. 있고 여러 가지 장르랑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네. 아, 나는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인도 사람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인도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국 영화래. 아무튼 배경이나 배우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인도 영화 아니에요. 인도 영화. 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다국적 그쵸.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을 때 이 영화가 어느 나라 영화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투자를 했느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 작품상을 수상을 할 때 감독이나 배우가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올라가서 이게 상을 받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정말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돈을 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브로커는 한국 영화죠? 그래서 브로커는 그 CJ E&M이 제작한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작년에도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미나리. 미나리 영화에도 약간 감론을박이 벌어졌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한국말이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하지만 이제 배경은 다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영화인지 아니면 한국 영화인지 이렇게 뭐 말들이 많았죠. 맞아. 한국 영화 산업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직전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 2019년까지 한국 극장을 찾은 총 관객 수가 7년 연속 2억 명을 돌파를 했어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년에 그 4.37회, 4번 이상 극장을 간다는 얘기인데요. 미국 관객은 1년에 3.6회를 찾거든요. 극장. 높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극장 관람 횟수만 보면 한국 관객이 전 세계 1등이다. 그 저는 한국 영화라고 하면 올드보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별명이 있죠. 깐느박. 칸 영화제 너무 자주 가시다 보니까 그쵸. 네, 깐느박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긴 건데요. 거의 프랑스인이에요, 뭐.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그 올드보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박쥐 그때도 이제 심사위원상을 받으셨고요.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은 아가씨. 네, 벌칸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네, 벌칸상을 또 받았고요. 또 이번에 그 헤어질 결심으로는 또 감독상을 받으면서 칸 영화제를 찾은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으신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님도 네.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네, 칸 영화제 그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개의 최고상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면 정말 지금도 해외에서는 박찬욱, 봉준호라고 하면 여전히 그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영화를 보면서 욕을 배웠던 한국 영화는 약간 좀 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영화에 욕 안 나오면 감정이 안 떠. 맞아. 여기 진짜 막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요. 맞아. 저도 한국 영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한국 영화에는 욕이 많이 나오나 늘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를 좀 이렇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욕,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돼. 소주, 소주. 소주 아니죠? 삼일체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뭔가 한국 영화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직설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또 더군다나 조폭이 많은 이유도 예. 그 한국 영화가 그 말씀하신 올드보이 이후에 이런 범죄 누아르 영화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범죄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또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뭐 90년대였나?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한 홍콩 영화도 엄청 그쵸.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90년대요? 90년대 한국에 있었어요? 아니 응답 하나 88에 나왔잖아요. 뭔가 뭐 준경삼님 카메론 씨가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수입 편수만 봐도 헐리우드 영화와 홍콩 영화의 그 수입 편수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홍콩 영화를 많이 봤던 시기였는데요. 그 제키 챈이라는 제키 챈. 명절엔 성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이런 거. 극장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그때는 또 홍콩을 아시아의 헐리우드라고 불렀거든요. 뭐 지금은 한국 CF에서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등장하는 일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해외 셀럽들이 한국 CF에는 출연을 못했어요. 일종의 불법이었거든요. 그거가 처음 깨진 것도 홍콩 배우인 주윤발이 밀키스라고 하는 그 음료 CF를 통해서 해외 스타가 처음으로 한국 CF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됐죠. 와 문을 열어준 그렇죠. 거네요. 전 한국 영화 본 적이 없어요. 추천해줄 만. 아 그렇죠. 특히나 계속 그 지속적으로 계속 재개봉을 하면서 뭔가 그 레트로 열풍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 바로 왕가희 감독의 화영연화와 준경삼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작품이고요. 특히나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이 양조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마블 영화였죠. 그 샹치, 텐닝지의 전설이라는 작품에서 엄청난 그 눈빛 연기를 통해서 왜 지금까지 이 홍콩이 양조위라고 하는 사람의 눈빛을 독점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조위의 인기가 OTT에 있던 양조위 배우의 작품들이 덩달아서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에 사실 OTT로 많이 가는 방향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보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영화 그 자체는 이렇게 많이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 절대 TV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급이 달라서. 근데 이제 반대예요. 일본에서도 흥행 수입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45%가 떨어졌어요. 반이네,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OTT로 많이 즐기는 사람도 진짜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본에 살았을 때는 네. 그때는 Frozen 그 첫 번째 나왔거든요. 그 별의 왕국. 6개월 더 늦게 그 겨울에 나오는데 맞아. 나는 여름까지는 기다려 했었어요, 일본에서. 맞아.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런 작품들은 예,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약간은 신작을 제때 빨리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갈증이 없으신 건지 뭔가 좀 이렇게 개봉 시기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OTT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팬데믹 그렇게 되면서 대기업들은 드라이빙 시네마 네, 드라이빙 우리도 시네마. 있어요. 미국에서도 있잖아요. 있어요. 인도는 약간 분위기 다른 게 뭐 뭄바이나 델리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오락실이나 유흥 공간 같은 게 많진 않아요. 사람들이 약간 TV 보급 비율도 너무 낮은 편이라서 영화들이 제일 많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영화관인 거죠. 근데 팬데믹 때 사람들이 많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출시할 수 없는 그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든지 맞아요. 이런 국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판매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본 네. OTT 회사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뭐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넷플릭스 그리고 후루라는 두 개 이렇게 하고 네, 있어요. 2개. 6개.
게 좀 진짜요? 넷플릭스랑 쿠팡,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패러마운트 플러스.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저도 세보니까 총 6개.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애플 TV. 그리고 이제 웨이브, 티빙. 형 몇 개예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네네. 어제 처음으로? 네. TV나 뭐 이런 거 즐겨보지는 않은 아. 편이에요. 그러면 근데 왜 이제 MC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사실 이제는 OTT에서만 공개를 한 콘텐츠도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 받는 그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굉장히 놀란 게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 아 맞아요. 네, OTT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초청을 받지 네.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번 올해는.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2017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옥자, 그 네. 노아 바운백 감독의 마이어로위치 이야기라고 하는 두 작품이 이제 맞습니다. 초청이 됐었는데요. OTT로 그 제작된 영화들은 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아주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홀드백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뭐 IPTV나 뭐 DVD로 이제 공개가 되려면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홀드백 기간이 있는데 프랑스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어요. 예. 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뭐 이렇게 예. 집에서 TV로 보려면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3년이나? 진짜요? 근데 얼마 전에 약간 축소가 되어서 이제 15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OTT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이런 OTT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저도 어제 가입한 상태고요. 약간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하긴 해요.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터져도 뭐 4G가 나오고 3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역사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이 센 편이라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 미국 맞아요. 사람에서로 이런 얘기 들어보니 진짜 충격받아요. 미국식 완전 반대로 OTT 영화는 엄청 늘어놓은 상태예요. 그 뭐 2018년 넷플릭스 제작했던 로마라는 영화 있었는데 네. 91회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작품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 해에는 그 깐을 뭐 나가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금지됐다고. 예. 올해 경우에도 아카데미 그 애플 TV 플러스가 만든 코다 작품상을 받았고 그리고 넷플릭스 만든 Power of Dog도 그것도 감독상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는 OTT에서 먼저 나오는지 영화관에서 먼저 나오는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OTT로 물론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요. 특히 뭐 젊은 분들은 많이 OTT를 보죠. 어르신 분들은 핸드폰을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OTT를 어떻게 볼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르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본에서는 지상파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TV로? 네, TV로. TV로. 지상파에서 영화를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금요일 로드쇼라는 유명한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아직 진짜요? 존재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런 지브리 영화 아니면 뭐 디즈니 영화 이런 것들이 네. 매주 금요일에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어르신분들 그런 걸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통적인 극장 시스템이 이젠 조금 계속 해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칸 영화제를 제외하고 뭐 베니스나 베를린에서는 이미 이런 OTT 작품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제 OTT 작품들이 이제 수상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최대 영화제라고 하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런 별도의 OTT 섹션을 만들어서 OTT 영화뿐만 아니라 OTT 드라마까지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상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칸 영화제도 이런 흐름을 좀 거스르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그런 대부분의 영화들은 예술 영화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몇 년간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이런 예술 영화들을 많이 지원해준 곳들이 바로 또 OTT 서비스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만간 칸 영화제도 이렇게 문을 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중요한 신호를 읽었던 게 바로 그 올해 칸 영화제의 그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그 이정재 배우.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가 아니라 이정재 감독님이 만든 헌트라고 하는 이 데뷔작이 초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쟁쟁한 작품들을 다 제치고 이 작품이 초청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정재라고 하는 이 오징어 게임의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조금 편성해 보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이제 칸 영화제도 OTT 섹션에 조금 문을 열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좀 시그널 네.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평론가님께서 이제 OTT 6개를 구독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화 산업에 대해서 약간 좀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볼 게 많아서 행복하긴 해요. 네네네.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OTT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인들이 그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들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나 미학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좀 산업적으로도 좀 파이가 커지게 되면 좋지 않는가 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계시는군요. 저는 궁금했던 게 프랑스 영화 이야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 살짝. 맞아요. 프랑스 사람으로서도 비슷하게 느끼는지. 아마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감독님들도 자신의 영화를 이제 이해를 쉽지 않은 거예요. 와, 갑자기 주인공이 이렇게 투어라서 근데 진짜.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런 게 좀 있을. 어려워요. 근데 사실 네, 프랑스 영화가 다들 난해하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사실 프랑스 영화의 특징은 열린 결말이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상상력을 그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엔딩이 좀 많아서 프랑스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뭐 자기 해석을 하고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프랑스 영화 같은 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왔을 때 그 영화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프랑스 영화는 참 그게 내용을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완벽하게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나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 강박에 대한 짐을 좀 덜어놓으면은 이 프랑스 영화라고 하는 좀 세계가 좀 그쵸.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술. 프랑스 영화가 좀 어렵다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1% 우정 언터처블이라는 영화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탑건 다시 볼 거죠? 잠깐만 다시 봐야지. 그러니까. 과연 톰 크루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결과를 그거 봐야죠. 결말을. 저는 OTT보다는 영화관을 좋아하는데 근데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첫 출연인데 극장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기에 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니까 네. 더 좀 신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형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니 형 소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정말 사석에서 자주 보는 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또 저는 이제 새로운 넷플릭스 가입자로서 네, 영화에 대해서 또는 이런 OTT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다들 리액션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서울 충무로 을지로 아시죠? 한국의 모든 영화사들이 다 충무로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영화를 지칭을 할 때는 충무로 영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충무로에 영화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남산굴 한옥 마을 있죠. 그쵸. 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한국 영화를 지칭할 때는 충무로 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